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하기로 했던 약식 기자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또 권성동 대행체제를 인정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퇴냐 반격이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잠시 뒤 여야 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전쟁이 가능하도록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서 개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8주 만에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내일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이미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의 7배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CNN은 공식 확진자 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적게 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조건 없이 상임위부터 구성하자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약식 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로 민생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세중 총격으로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용의자는 범행에 쓴 총기를 1년여에 걸쳐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제약업체와의 결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서울 종로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종로세무서장들은 퇴직을 앞두고 여러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주 대비해서 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일 재유행 대비 방역대책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 마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마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3만 명대로 8주 만에 다시 올라선 건데요. 지금 선별진료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검사가 재개됩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줄이 길었던 반면에 오전 10시쯤부터는 거의 대기 시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금은 동네 병의원에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되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PCR 검사가 권고되고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권과 항공권을 반드시 꺼내달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8주 만에 3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4명, 사망자는 7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 더블링 현상이 9일째 이어지고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5에서 1.4로 급상승하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보다 7배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크게 무뎌져서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집계를 보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거의 2달째 9만에서 11만 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는 같은 기간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실제 확진자가 집계보다 많다는 반증입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7월 첫째 주에 실제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존스홉킨대 집계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10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하루 확진자는 74만 9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대확산했던 지난 겨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 최고치 80만 6,700여 명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무뎌져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회피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신규 확진자의 50%를 넘어서며 우세종으로 떠올랐습니다. CNN은 가장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식 확진자 수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과소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지금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텍사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미양 YTN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미양입니다. 네, 한국이요. 오늘 코로나 하루 확진자 3만 명 넘어섰습니다. 제2유행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텍사스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네, 일단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남부 지역 휴스턴과 코퍼스 크리스티 지역 그리고 텍사스 서쪽인 그 멕시코 접경 지역인 엘파소 지역에서 확진자가 좀 늘어났다. 그래서 그 위험 지역으로 경보 단계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뭐 과거 팬데믹 때처럼 뭐 하루 몇천 명씩 늘어난다라는 식의 그런 위기감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게 그 공식 집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와닿는 정도의 그런 집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수치는 늘고 있지만 위기감이 들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주 사이 입원율이 상당히 높게 올랐더라고요. 18%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네, 그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뉴욕주하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입원율도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텍사스에서도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습니다. 또 오늘 공영라디오 NPR 뉴스에 따르면 11일 오늘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3만 1,000명이 입원을 했고 뭐 이거는 지난주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늘 하루만 3만 1,000명이 입원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폭의 증가인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BA.5가 재감염이 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뭐 그래서 확진 후에 보통 자가 면역이 생기면 재감염이 안 된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경우에 재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주변의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긴장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여전히 찾아보기가 어렵겠네요? 네,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텍사스 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뭐 마트를 가거나 실내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은 1%도 채 안 될 겁니다. 예. 아마도 이게 이제 인구 밀집도가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일 텐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의 면적이 한국의 8배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와 근접거리에서 접촉할 일이 많지 않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화면에는 좀 뉴욕 맨하튼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뉴욕 맨하튼 같이 이렇게 인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른가 보죠? 네, 맨하탄에 같은 뉴욕에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로는 맨하탄 지역처럼 이렇게 한국과 서울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뉴욕은 예.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서 대중교통도 많고 거리에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고 대중교통을 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이렇게 근접거리에서 만날 일이 많지만 예. 텍사스는 거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도시별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안에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인분들도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까?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며칠 전에도 한인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갔었는데 네. 보통 실내 행사를 할 때 과거에는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에는 모두들 마스크를 쓰셨고요. 아. 그리고 백신이 완전히 상용화되고 백신을 완전 접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전까지는 뭐 방역도 하고 손 소독제라든가 마스크를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방역도 많이 조금 완화된 편이고 그냥 개인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한인들도. 네. 예, 예. 그럼 미국 방역 당국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언론 보도로 보면 미국 방역 당국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방역 당국에서도 일단은 지금 보도에서 보면 마스크를 권고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의무화가 그래서 아니고요. 예전에는 네, 의무화가 아니고 뉴욕주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네. 권고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 마스크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다시 되돌아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 연방에서 하는 방역도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텍사스 주는 거의 방역과 관련된 그 어떠한 언급 자체가 없고요. 지금 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아무래도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권고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역 관련해서 좀 짚어보자면 한국에서는 격리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격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는 격리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본인이 코로나 확진을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했거든요. 네, 모든 네. 미국인 모두가 우체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 신속항원 키트, 자가 진단 키트를 다 가지고 있어서 네. 그걸로 검사를 하다가 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냥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는 거지 뭐 국가에서 의무라던가 뭐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방침은 그렇군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에 걸려도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보통 아픈 경우는 안 가는데 네. 무증상인 경우에는 갈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제가 주변에서 제 지인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지인들을 보면 보통 집에서 스스로 격리를 하면서 경증일 경우에 목감기 수준이었다, 뭐 몸살 감기 수준이었다는 분들은 집에 있던 상비약을 가지고 상비약을 이제 이용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을 했다고 하시고 거기서 경증보다 조금 더 심하게 아픈 경우, 견딜 수 없을 경우 아픈 경우에 응급실을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감염 환자들의 경험담으로 그냥 비추어 봤을 때 모두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증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으로 가기 전까지는 보통은 그 병원을 가지 않는 것으로 또 물론 의료비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네. 조금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군요. 집에서들 상비약으로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국에서는 네. 코로나 치료를 모두 자가비용으로 부담합니까? 최초의 그 팬데믹 기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뭐 거의 자비로 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미국은 의료비 자체가 워낙에 비싸고 의료보험을 있다고 해도 의료보험 자체가 그러니까 보험에서 100% 커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 부담금이 또 상당하다 보니까 병원을 방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만 경각심은 조금 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텍사스 같은 경우에 인구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낮은 것 같고요.
뉴욕이나 다른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분위기 잘 들었습니다. 안미양 텍사스 YTN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오늘 하루 만에 원거리에서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출근길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손을 흔들면서 질문하자 방역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짧게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고. 학교만 하고 들어갔다고. 코로나 대유행되고 있는데 방역을 크게.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그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괜찮으면 이거 앞에다가 나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 협상 담판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다만 닷새 뒤인 재연절까지 원구성 마무리하자는 데는 공감을 이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만나긴 했는데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요? 네,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김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회동은 1시간 만에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끝났습니다. 회동 중간에는 의장실 문 밖에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진행 중에 약간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은데 혹시 충돌이 있었나요? 이거는 과거 얘기하는 바람, 과거의 사개특위 참여 문제,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회동 이후 여야 대변인들은 재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상임위 배분은 원내 수석끼리 협의하고 사법개혁 특위 구성 문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이 협의한 뒤에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위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40일 넘게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 외에도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들이 또 있지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해서 다른 북한 관련 주요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문 정권은 집권 내내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가 도래하기는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 위험만 커졌습니다. 국가는 국민 보호라는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고 우리 군의 사규와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를 꾸리고 대응을 해왔는데요. 민주당 TF는 원래 오늘 오전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에 정부 개입이 의심된다는 내용 등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경제위기 대응과 인사 문제 등 윤석열 정부 실정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이 아마추어 같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는데 초반부터 좀 선제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좀 뭐랄까요, 이 내각을 좀
확 잡는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좀 아마추어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여야 각 당의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3시에 당혁신위원회 4차 회의에 직접 참석합니다.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내 기구인 만큼 권 대행의 회의 참석이 이 대표 달래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처음으로 토론회를 열면서 당내 의원들과 접점을 넓혀갔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주제로 전문가와 정부 인사들이 함께한 오늘 토론회에는 역시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책 방향들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야당을 설득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는 8월 말 전당대회에서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른바 97그룹 후보들과 이재명 의원의 당권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도전자들도 줄잇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 윤영찬 의원이 각각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앞서 서영교, 장경태, 정청래, 양이원영 의원과 원외인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 등이 도전을 선언했는데 최종 예비 후보가 10여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오는 17일 후보 등록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물가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죠.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7개 품목을 비롯해서 먹거리 가격 대부분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어서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농가는 무관세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7개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망인데 현장 나가보니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미국산 소고기는 100g에 3,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30% 정도 가격이 오른 건데요. 이 소고기뿐만 아니라 수입 돼지고기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15%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밥상에 오르는 대부분의 식자재가 가격이 오르면서 정부가 물가 잡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 분육,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주요 먹거리 7개 품목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르면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인데요. 수입 소고기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고기 관세율은 미국산이 10.7%, 호주산 소고기가 16%, 뉴질랜드, 캐나다산이 18.7%입니다. 여기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유통비용을 고려하면 5에서 8% 정도 소매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앞서 돼지고기는 물량 대부분에 이미 0% 관세가 적용됐는데요. 이곳을 비롯해 대형 할인점 대부분이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기획했고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삼겹살 할당 물량을 1만 톤에서 3만 톤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달러 환율과 국제 축산 물가가 올라 할당 관세 0%가 적용되더라도 극적인 원가 인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할인점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게다가 닭고기의 경우 대형 할인점에서는 국내산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산 커피나 유럽산 분유는 기존에도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이 대부분이라 소비자들이 이번 물가 대책을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축산단체들은 정부 무관세 조치를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료가 폭등으로 부담이 커진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국민 먹거리의 수입 의존도를 높여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 대출이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한 달 전보다 6조 원 늘어난 1,12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9년 이후 6월 기준으론 사상 최대폭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큰 만큼 0.25%포인트만 조정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나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한 건 외환 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이후 거의 24년 만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7 내지 8%대 물가 상승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인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한은의 입장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고요. 올리더라도 그 폭은 0.5% 이제 소위 말하는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시장의 생각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차 역전 가능성도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변수는 경제 상황입니다. 자칫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였다간 코로나19 이후 가까스로 회복세가 기대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21일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긴 어렵고 경제 상황과 환율, 가계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보다 크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대폭적인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10조 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물가 잡기냐 경기 회복세 유지냐, 국내 경제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처했다는 우려 속에 한국은행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병은입니다. 지난 8일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낮 치러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지난해부터 범행을 결심하고 총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일본 현지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1시간 전쯤 시작이 됐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오늘 낮 1시부터 도쿄 미나토구 조조지라는 절에서 열렸습니다. 부인 아키에 여사 등 가족들과 기시다 총리, 자민당 모테기 간사장 등이 장례에 참석했는데요. 식을 모두 마치고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 반, 아베 전 총리를 태운 운구차가 절을 나설 예정입니다.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 자민당 본부 등 고인이 생전에 활동했던 장소를 둘러본 뒤에 화장시설로 향하게 됩니다. 장례식장 주변에 마련된 헌화대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고인을 기렸습니다. 장례를 앞두고 열린 추도 행사에는 정부와 자민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옐런 미 재무장관 등 각국 인사들도 방문했고 일반 시민들도 찾아와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추도 행사를 찾은 사람들은 약 2,500명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전후 지금까지 이 훈장을 받은 전직 총리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등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총리로서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한 외교 그리고 안보 정책에 힘쓰는 등 오랜 기간에 걸친 공적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수사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범행을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가미 용의자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범행을 지난해 가을 결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폭발물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총으로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베 전 총리를 특정해 노리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NN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에 사용한 수제총을 지난해 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올 봄에 완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용의자의 집에서 비슷한 수제총을 여러 개 발견했고 총기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 사격을 한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용의자는 어머니가 종교단체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데 반발해 처음에는 이 단체 지도자를 노렸다고 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관련 단체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본 뒤 공격 대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종교단체를 일본에 소개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에 대해서도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진술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준비 과정과 구체적인 행적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는 사건 당일의 경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건 당일 경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하면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갖게 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서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한 만큼 일본 헌법 구조에 담긴 전쟁 포기, 군대 불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 이 3가지 규정을 개헌,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헌이 되면 유사시 한반도 개입 가능성, 또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이었고요. 일본 현지 분위기는 특파원이 전해줬습니다. 자,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해 사망한 이후에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승리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실제 아베 전 수상의 피살 이전에도 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아베 전 수상의 피살이 특히 야당과의 조금 격전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개헌 세력을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을 이번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아베 전 수상의 유훈이 크게 작용된 이런 선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평화헌법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한 평화헌법. 그런데 그 평화헌법을 바꾸려는 그런 개헌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 가능성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서 일본을 이제 군대가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요. 아베 전 총리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실제 그랬죠. 아베 전 수상 같은 경우는 2020년 퇴임을 했을 때 개헌을 이루지 못한 것이 어떤 통념의 장을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베 전 수상의 경우에도 중의원 참여연을 과반수 이상을 장악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 개헌 발의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할 것이라는 외부적인 위험론이 강조되고 있고 이번에 아베 전 수상의 피살로 국내적인 위험론이 새롭게 대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로 어느 시기보다도 개헌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어 있다. 여기를 이번 기시다 수상도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빠른 시기에 발의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사실 개헌파 내에서도 그동안은 의견이 엇갈려서 개헌 발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헌 세력으로 야당을 포함해서 4개의 정당들이 구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자위대 명기 문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공명당 같은 경우는 자위대는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자민당과 유신회는 구조와 함께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명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긴급 사태 시에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긴급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것들을 정부에게 공식으로 위임하는 형태로 헌법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의견이 있지만 같은 연립정당 내에서 그리고 또한 야당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가을 국회에서는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올가을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과거 개헌과 관련해서요. 자신의 임기까지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였는데요. 다시 한번 그 의지를 최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安倍元総理の思いを受け継ぎ、特に情熱を傾けてこられた拉致問題や憲法改正など、ご自身の手で果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難題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교수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 키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르게 이 코치카이라고 하는 온건파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헌법 개정에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항상 발표했는데 그랬군요. 어제 기자회견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이것은 아베 전 수상의 피살 이후 국내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키시다 수상이 주도해서 헌법 개정 발의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도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목표가 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미 일본은 2015년 안보법제를 성립시킴으로써 헌법 구조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의 글로벌 전쟁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되어 있죠. 예. 하지만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새로운 안전보장 전략을 만들었고 이것을 일본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헌법을 개정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안전보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이 목표에 있어서는 키시다 정권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전략과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훨씬 더 이번 참여선거 결과가 그것을 뒤로 밀어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안전보장 전략이요. 여기에 어떤 문구가 들어있냐면 적기지 공격 능력, 여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사실상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키시다 정권 그리고 이전에 아베 전 총리 때부터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즉 북한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대한 기지 공격 능력을 막 갖추겠다는 거고, 이것은 종래 일본의 안전보장은 전수방위라고 해서 적이 공격에 올 때만 이것을 방해하는 능력이었는데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거죠. 네. 즉 반격 능력까지 포함을 하는 새로운 국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위비를 2%까지 증강하겠다라고 하는 이 노선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의 개헌 절차를 보니까요. 자, 먼저 헌법심사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또 중의원 참여해서 통과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본 국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난 5월까지 참여연 선거 전만 해도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게 56%, 그렇지만 헌법 구조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거의 60%에 가까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몇몇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리고 아베 전 수상의 피살 이후에 일본 국민의 여론이 더 바뀔 수 있는 좀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제 헌법 개정을 추진했을 때 일본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좀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국민들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역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요건이 아니었던 거죠. 예. 하지만 이번 아베 전 수상의 죽음을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 일본의 보수 강경 세력들이 아베 전 수상의 유언을 실현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키시다 정권을 압박을 가했을 때 키시다 정권도 국민의 여론을 감안을 해서 이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어떤 제스처는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요, 과거 일본군에 침략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정부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한미일은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되고 많은 협력을 필요하지만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아시아에서 2천만 명 정도의 피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평화헌법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아직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배상 문제 사재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군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또 다른 위협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 이 한일 간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역사 문제 또는 배상 문제 해결 없이 한일 간의 이 속도전에 의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 특히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것은 일본의 헌법 개정과 또는 군사 활동을
하도록 더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일 군사 협력에는 신중하되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본에게 강제하는 이런 외교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영채 교수님이었는데요. 올가을 일본 국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는 제약업체 대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샴페인을 마시면서 수상한 만남을 가진 현장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과 세무서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로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현태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종로세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낙원동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세무서장실에서 집중적으로 증거 자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퇴직을 앞두고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와 전직 세무서장들 간의 계약 내용이 공문 형태로 작성된 것을 파악해 최근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고문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0여 곳인데 경찰은 어제 7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퇴직 이후에 세무사 신분으로 업체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현직 세무서장 신분으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약속받는 건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세무서장들이 체결한 고문계약은 세무업계에선 관행으로 통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많게는 50여 업체에서 1년 단위로 고문을 받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매달 지급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8일 종로세무서 옥상에서는 당시 세무서장과 체납 징색과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보령제약 안모 대표와 테이블에 샴페인을 놓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종로세무서 측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세정협의회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YTN 보도 이후 세정협의회가 업체들의 로비 창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세정협의회를 완전히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국수본은 이후 수사에 돌입해 지난 4월 전직 종로세무서장 99살 A씨와 60살 B씨를 포함해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샴페인을 마셨던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임자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전직 세무서장 1명을 추가로 입건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전직 세무서장들과 관련 업체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한 뒤 조만간 송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학생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강동경찰서 고덕파출소에서 중학교 2학년생 A군이 술에 취해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순찰자에 올라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만 13살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앞서 무인 점포를 털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10여 차례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닭꼬치를 파는 노점상이 연기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인근 상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닭꼬치 노점상 주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2시쯤 서울 을지로동에서 인근 상인 B씨의 가게를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멈춰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에 탔던 승객 전원을 남태령역에서 내리게 한 뒤 전동차를 인근 차량 기지로 옮겼습니다. 하차 승객들은 뒤이어오는 전동차에 옮겨 타면서 출근길 승객이 몰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말 우주에 새로 띄었던 세계 최고 성능의 천체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무려 130억 년 전에 은하에서 날아온 빛을 포착할 정도의 성능인데 우주의 기원을 밝힐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우주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빛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빛 하나하나는 별이 아닌 천체의 무리인 은하입니다. 워낙 중력이 강해 빅뱅 직후 뿜어져 나온 빛을 확대하고 휘게 만든 중력 렌즈 현상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나사가 지난해 말 우주에 띄운 세계 최고 성능 천체 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첫 사진으로 기존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더 성능이 뛰어난 겁니다. 고무적인 성과에 이례적으로 나사 국장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섰습니다. It's a new window into the history of our universe. And today we're going to get a glimpse of the first light to shine through that window. 사진은 지금껏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곳으로 40억 광년 떨어진 스맥스 0723 은하를 선명하게 포착했고 무려 130억 년 전 빛도 담았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몸풀기가 끝나면 더 오랜 빛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About 13.5 billion years, and since we know the universe is 13.8 billion years old, we're going back almost to the beginning. 이번에 공개한 이미지는 제임스 웹의 첫 관측 목표로 정한 용골자리 성운, 남쪽 고리 성운 등 5개 천체 중 하나입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12일 오전 나머지 사진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도 공기가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 정도로 기온 자체는 크게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기습적이고 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체감온도가 열대야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 대구는 2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는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25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28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영서 중북부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사태 등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최근 무더위와 장마가 교차하면서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여름철 날씨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했었던 약식 기자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를 했죠. 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인정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퇴냐 반격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